저는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북한의 군사비밀 특수기지 마양도섬에서 보위지도원으로 복무했으며 잠수함을 설계하고 같이 합류했던 기술사 병사가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저의 담당 지휘관들이 무리로 정복을 벗고 어디론가 버려졌던 사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섬에 갇혀 살던 11명, 풍산개 1마리, 어선을 통해 동해바다를 검푸른 바다를 가르며 탈출했던 이야기입니다. 저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장작가의 마당, 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광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미 마양도를 떠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 섬에 발을 들이기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양도라는 곳은 어떤 이유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평북도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건 20살 초반이었습니다. 처음 군복을 입던 날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허리춤에서 단단하게 조여오던 군복 허리띠, 풀을 먹인 천의 뻣뻣한 감촉,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던 제 얼굴. 그때는 군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길처럼 느껴졌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군 생활은 제 몸 안에 완전히 스며들었고 저는 어느덧 중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복이 살가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그랬어요. 군복을 벗고 있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발령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 있는 마양도 군부대 보위지도원으로 부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보위지도원이라는 자리는 부대 안 군인들의 사상과 생활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대장보다 한 단계 올라간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사람, 사상적으로 검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명령서를 받아든 처음 순간 저는 특별히 나쁜 예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발령 소식을 전하자 함께 근무하던 간부들의 얼굴에 뭔가 이상한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는 사람도 있었고 표정을 살짝 굳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어딘가 속이 빈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마양도라면 바다 쪽 아니요? 그 말 뒤에 달려있던 침묵을 저는 그때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발령 얘기를 했을 때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군 생활을 오래 함께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발령이 나면 짐을 싸서 따라가는 게 당연한 삶이었고 그래서 반대하거나 힘들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침묵이 유난히 길었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마양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지도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 저는 그 말을 그냥 털어냈습니다. 외딴 섬이라도 군부대가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랐어요. 바다 근처로 간다는 말에 눈이 커졌거든요. 큰아이는 그럼 물고기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작은 아이는 파도가 얼마나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 들뜬 모습을 보면서 저도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였는지 진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반반이었을 겁니다. 신포 항구에서 마양도로 가는 배에 오른 건 발령 며칠 뒤였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육지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안북도도 그 전에 살았던 다른 곳들도 아닌 그냥 신포항구였는데 왜 그렇게 오래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육지를 바라볼 때와 육지에서 배를 바라볼 때는 느낌이 달라요. 배 위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계속 움직이고 바라보는 곳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날 그 감각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육지가 멀어질수록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마양도가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배가 제법 오래 달린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수평선 위로 흐릿한 선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구름인가 싶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섬이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섬의 크기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섬의 분위기였어요. 한쪽에는 어선들이 빽빽하게 묶여있는 항구가 보였고 다른 한쪽에는 군항과 높은 철탑이 있었습니다. 철탑 위에는 커다란 탐조등이 달려 있었는데 낮인데도 존재감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저게 바다를 훑겠구나 싶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군부대 발령을 몇 번 경험해봤지만 그날 마양도 부두에 발을 내딛는 순간의 느낌은 그 전과 달랐어요. 새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의 낯설미나 설렘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묵직하고 이상한 것이었어요. 부두에서 섬 안쪽으로 걷기 시작하면서 군인들의 표정을 봤는데 말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이 섬에서 오래 산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는 조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 같은 게 이미 그들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양도에서 처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가 섬 전체를 감싸듯 들려왔고 밖에서는 탐조등이 천천히 어둠 속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이사온 집이 신기한 듯 금세 잠들었고 아내도 긴 하루에 지쳤지만 저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바다가 너무 가까웠고 섬은 너무 작았고 그 작은 섬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간 문이 닫혀 있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알게 되는 건 나가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예요. 그날 밤에 저는 아직 손잡이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면서도 그 불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바다에 갇힌 군부대. 마양도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이 섬이 다른 부대와 어떻게 다른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잠수함을 만드는 특수 비밀 군사기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오는 어색함 정도로 넘겼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 느낌은 익숙함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양도는 군부대였지만 제가 그동안 알아온 군부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평북도에서 근무할 때도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부대에서도 군 생활은 엄격하고 반복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을 쉴 수 있는 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외출이 있었고 면회가 있었고 가끔은 부대 밖으로 나가서 평범한 사람처럼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양도에서는 그 틈이 없었습니다. 섬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양도는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섬이었고 육지와 연결된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포항구에서 오는 배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는데 그 배도 날씨가 좋을 때만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만 들어왔어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며칠씩 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이 섬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배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그 기다림 동안 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진 업무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면회 제도가 있기는 했어요. 군인 가족이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야 하는 제도였어요.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일은 절대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면회에도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면회를 온 가족들과 몇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같은 배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결국 면회는 있었지만 그 면회는 완전히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짧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에 가까웠어요. 가족을 보고 배웅하고 나면 배에서 멀어지는 걸 바라보는 친척들의 손 흔들어주는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섬이 아니라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서 참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군인의 아내로 살면서 불편한 것, 낯선 것, 힘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섬에 들어온 이후로 어딘가 숨이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은 감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감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섬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낮 동안 조용하던 항구가 해가 지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업사업소 소속의 어선들이 조업을 나가기 위해 엔진을 켜고 선원들이 밧줄을 풀고 배들이 하나둘씩 항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면서 배들이 항구를 빠져나가 바다 쪽으로 사라질 때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곤 했어요. 배들이 나가는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보위지도원 업무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병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양도의 병사들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사들은 대화가 길어지는 걸 피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스스로 말을 늘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서너 명이 모여 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위지도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리를 비운 줄 알았던 병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저와 있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말이 짧았고 웃음이 드물었어요. 그들은 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위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있어 저를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이 섬 전체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부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항구 쪽을 내려다보니 어선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군항 쪽에서는 탐조등이 천천히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가 내 발 아래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정말로 작았어요. 그 작은 섬을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부터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병사들의 눈빛. 탐조등이 바다 위를 한 번 더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양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지만 그 바다가 이 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섬에서는 나갈 수 없었어요. 걸어서도 달려서도 불가능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허가된 배를 타는 것뿐이었고 그 허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다가 탈출의 가능성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탈출을 막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곳에 있었어요. 마양도에 부임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섬의 리듬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적응이라고 해서 편안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불편한 것들이 더 이상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게 됐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부대 업무를 하고, 밤이 되면 탐조등이 어둠 속을 돌고, 다시 아침이 오는 그 반복이 그냥 이 섬에서의 하루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몸은 적응하는데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밖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부대 밖에서 처음 소리가 들린 건 밤이 꽤 깊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야간 근무 교대나 불시 점검 같은 거겠거니 했는데 그 소리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발소리가 섞이는 것 같았고 낮게 오가는 목소리들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직 장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들어와서도 차렷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 보였고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어요. 병사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그날 안에 해결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병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에 긴급 점검 명령이 내려졌고 생활관, 창고, 부대 외곽, 항구 주변까지 전부 뒤졌어요. 밤새 불이 켜진 채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마양도는 작은 섬이었어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사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이틀 뒤 상부에서 보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병사가 남쪽으로 탈북했다는 것이었어요. 사방이 바다였고 군항이 있었고 경비정이 있었고 탐조등이 밤마다 바다를 훑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섬에서 누군가가 남쪽으로 건너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배를 이용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탐조등도 경비정도 초소의 병사들도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사라졌고 그 사람은 남쪽으로 갔다는 것만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탈영이라는 것이 처음 겪어보는 일은 아니지만 마양도에서 탈북했다는 것은 비밀기지, 즉 잠수함을 생산하던 군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무서운 충격이었고, 하나는 이상하게도 충격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무언가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그때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작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탈영 소식이 있은 후 병사들은 더 이상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간부들은 각자의 방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병사는 어떻게 나갔을까? 탐조등이 돌고 경비정이 바다를 순찰하고 초소의 병사들이 서 있는 이 섬에서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그리고
그 방법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것을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지도원이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덮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병사가 사라진 밤 이후로 저는 항구 쪽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병사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마양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거의 그대로였어요. 아침 점호가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전과 조금씩 달랐어요. 마치 익숙한 노래인데 박자가 반박자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방식, 걷는 속도, 눈을 마주치는 방식이 전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그 달라짐이 무엇에서 오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올라가는 보고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는 보위지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떤 병사가 식사 중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보고, 어떤 간부가 야간 근무 중에 지나치게 오래 항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보고, 두 사람이 막사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까이 가자 갑자기 말을 멈췄다는 보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들이 갑자기 문서로 기록되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감시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면서 그 감시 안에서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 남을 먼저 보고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받아들면서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보위지도원이라는 자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섬 전체가 서로를 향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옆 사람을 먼저 지목해야 하고 옆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 그 안에서 저는 총을 쥔 쪽인지 총을 겨눠진 쪽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조사팀이 들어온 건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뒤였습니다. 신포에서 배가 들어오던 그날 아침, 저는 항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조사팀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의 색이 달랐고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의 모양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부두에 발을 내딛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섬에 처음 온 사람들이 보이는 낯설미나 두리번거림이 없었어요. 그들은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사흘에 걸쳐 이어졌어요. 중대장이 들어갔고 정치지도원이 들어갔고 그 병사와 같은 내무반을 썼던 병사들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조사팀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어요. 그 병사의 평소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었는가? 누구와 자주 어울렸는가? 야간 근무 중에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저는 보위지도원으로서 그 조사 과정 일부에 함께했습니다. 조사하는 쪽에 서 있었지만 어딘가 조사받는 쪽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보위지도원인 제가 조사팀과 같은 편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가 완전히 안전한 자리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상 문제가 터지면 보위지도원이라는 직책도 방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사상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결론은 그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중대장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정치지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부대 안에서는 탄광이나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중대장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는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하고 병사들을 큰 탈 없이 관리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군복을 벗고 이 섬을 떠났어요. 그가 잘못한 건 자신의 부하가 탈출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조사팀이 섬을 떠나고 나서도 마양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 일상의 표면 바로 아래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 섬을 떠났고 그 뒤에 다른 두 사람이 끌려가듯 섬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이 남은 사람들 안에서 저도 언제 어디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암시를 주고 있었어요. 시간 문제지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나는 어디로 보내질까? 라는 생각이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나도 비밀을 간직한 채 탈북한 병사의 담당 보위 지도원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부대를 관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정확히는 항구 쪽으로, 그리고 항구에서 밤마다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 쪽으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부대 건물 뒤쪽 언덕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파도가 섬 가장자리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반복됐습니다. 탐조등은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었고 군항 쪽 경비정의 불빛이 바다 위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어요. 항구에서는 어선 몇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밧줄을 풀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배들이 하나씩 부두를 떠나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빛이 조금씩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동해의 밤바다는 그 배들을 받아들이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고 탐조등이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생각이 표면으로 올라왔어요. 저 배를 이용하면 이 섬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올라온 순간 저는 즉시 그것을 눌렀습니다. 보위지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어요. 이제 막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한 병사의 탈출 때문에 탄광으로 보내졌는데 내가 지금 탈출을 상상하고 있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누르고 언덕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눌러서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문장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병사들과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 한편에서 그 생각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더 심했어요. 눈을 감으면 항구의 풍경이 떠올랐고 어선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생각과 싸우는 대신 조금씩 그 생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도 돌아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저는 보위지도원이었기 때문에 섬의 경비 상황에 대해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어느 방향으로 몇 분 간격으로 움직이는지, 경비정이 어느 구역을 어느 시간대에 순찰하는지, 초사 근무 교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은 제가 일부러 파악하려 한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탐조 등의 회전 주기와 경비정의 순찰 경로 사이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빈틈이 있을 것이었어요. 완벽한 감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쪽도 사람이었고, 사람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모든 변수들이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게 무서웠어요. 생각이 이렇게까지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느꼈어요. 두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열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게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는지를 나중에 돌아보면 알기 어렵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과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는 순간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싹이 올라왔을 때 비로소 씨앗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무렵에 저도 그랬어요. 어떤 생각의 씨앗이 제 안에 떨어져 있었고, 저는 그게 씨앗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뒤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선의 기관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호가 오가는 방식은 나중에 돌아보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대화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서로가 조심스럽게 내밀었던 손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장과의 첫 만남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그가 건넨 말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흘려들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챈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어요. 그를 처음 만난 건 어업사업소 창고를 확인하러 항구 쪽을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창고 자물쇠 상태를 확인하고 인원 출입 기록을 훑어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날도 그런 일로 부두 쪽을 걷고 있었는데 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엔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양도 어업사업소 소속 어선의 기관장이었어요. 그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 보이지도 않는 동무시구나 라고 했어요. 편안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조금 의외였어요. 마양도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정이 조금 굳거나 갑자기 말이 짧아지거나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지나치게 반가운 것도 아니었고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먼저 바다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해가 요즘 물살이 어떤지, 이 계절에는 어떤 어종이 잘 잡히는지, 야간 조업이 얼마나 고된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바다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말과 말 사이에 있는 침묵의 길이가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멈춤이 그냥 숨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알아채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대화를 다시 떠올렸어요. 딱히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바다 이야기였고 날씨 이야기였고 조업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 대화가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게 말한 것보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항구를 지나칠 때마다 그를 찾게 됐어요. 의식적으로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그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조업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조금씩 쌓이면서 저는 그와 말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양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얼마나 드문지를 그때 다시 실감했어요. 군부대 안에서는 모든 대화가 위계 속에 있었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은 달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구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부두 끝쪽에서 기관장이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고 저도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어선들이 하나씩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양도의 밤에는 그런 침묵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선들이 다 나가고 항구가 조용해진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고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사람 숨이 막힙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번 멈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마양도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건 그냥 힘들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보이지도원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에게 그 말을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면 제 속을 드러내는 것이고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대답 대신이었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였어요. 여기서는 평생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덜컥 내려앉는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뭔가 열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마양도에 온 뒤로 혼자 마음속에서만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고 꺼낼 수도 없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게 나만의 감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 역시 나와 같은 걸 느끼고 있어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둘 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관장 동무는 나가고 싶소? 그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는 웃음이었어요.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혼자 참아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을 때 짓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저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누가 여기 평생 살고 싶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걸어가는 방향도 달랐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 저는 한동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커다란 것이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밤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기관장과 그날 밤 짧은 대화를 나눈 이후로 저는 그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달리 보였고 그가 다루는 배가 달리 보였고
그가 매일 밤 나가는 바다가 달리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좋은 변화였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이 같은 걸 원한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서로의 속을 조금씩 보여준 것이었지만 그게 구체적인 무언가로 이어지려면 훨씬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숨이 막힌다거나 나가고 싶다는 말은 감정의 토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섬을 빠져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되었어요. 그 경계를 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구에서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말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을 나누는 방식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눈 안에 있는 게 달랐어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말한 것들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탈출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했어요. 붙잡히면 저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연루되는 것이 북한에서 사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조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가움이 가라앉으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섬에서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이 이 섬에서 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아내가 갇혀 있다고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두 가지 두려움이 번갈아가며 올라왔고 저는 그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지나가다 부두 쪽을 지나게 되었어요. 기관장이 배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되었습니다. 기관장 동지, 고생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한 걸음이 많은 걸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기관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바람 소리에 섞이면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섬에서 나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한 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평생 못 나갈 수도 있다는 말과는 달랐어요. 그 말은 감정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달랐어요. 당신도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는 확인이었고 실제로 움직일 의지가 있느냐는 탐색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예, 라고 대답하면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한번 살핀 뒤 입을 열었어요.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꺼내고 나서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금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는 평생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막연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기관장은
천천히 항구 쪽을 바라보다가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배들은 매일 밤 나갑니다. 밤에는 바다가 넓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건 다릅니다. 생각은 취소할 수 있지만 말은 이미 상대방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기관장이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으면 저는 그날 밤으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 말을 꺼냈어요. 기관장은 바다를 바라본 채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탐조등이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바람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던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그 말을 꺼내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래 혼자 생각해 왔는지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고, 계획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는 달랐어요. 섬이 작다는 건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알아챘어요. 그 작은 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소모적인 일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보이지도 않는 업무를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 계속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과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그 이중적인 상태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기관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항구 끝에서 나란히 서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어서는 혼자 또는 둘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을 이 비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몇 명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기관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배를 움직이려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하고 가족도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제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걸 이 계획과 연결 짓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언급하는 순간 이 계획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까지 걸린 문제가 된다는 걸 실감해야 했으니까요. 기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알았어요. 마양도를 떠난다는 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두고 간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연좌였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족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확정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계획은 두 남자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족의 탈출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게 때로는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알게 된 뒤에는 모르는 척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빙 둘러서 이야기했어요. 이 섬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아내는 제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되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요. 물음표가 붙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었는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서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면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었어요. 기관장은 며칠 동안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업사업소 안에서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어요. 같이 일한다는 것과 목숨을 함께 건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신뢰였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말을 꺼냈다가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래 관찰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봤을 것이고, 표정보다는 눈을 봤을 것이고, 이 섬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관장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3명입니다. 저는 그 3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기관장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확인하지 않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기관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2아이,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거기에 어업 노동자 3명, 모두 11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의 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11명이었습니다. 그 11명 중 1명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 무렵 기관장이 짧게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께도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이 무겁고 팽팽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갑자기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웃고 나서 잠시 생각해보니 그 말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았어요. 마양도를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두고 간 개는 어떻게 됩니까? 기관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이 섬과 완전히 끊겠다는 결심이 그 말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면서 웃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동해는 변덕스러운 바다였어요. 기관장은 매일 밤 조업을 나가면서 바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파도의 높이, 바람의 방향,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저는 군항 쪽을 살폈어요. 경비정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탐조 등의 회전 속도가 날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초소 근무 교대가 몇 시에 이루어지는지를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 일상이 너무 평범하게 흘러가서 가끔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는 건 잠깐이었어요. 밤이 되면 다시 생각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탐조등 빛이 우리 배를 정확히 비추는 장면, 경비정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리 쪽으로 오는 장면, 아이들이 배 위에서 겁에 질려 우는 장면. 그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새벽이 됐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늘을 보는 순간 기관장이 며칠 전부터 말했던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구름이 적당히 끼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람은 아침 내내 잔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항구 쪽을 지나가는 척하며 기관장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밤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와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업무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했고, 면담 기록을 작성했고, 점심 식사도 했어요. 그 모든 걸 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도록,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눈빛이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오후에 한 병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시간을 내서 들어주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딴 곳에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말을 꺼내면서 속으로는 오늘 밤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병사가 나간 뒤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짐을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아이들 물건, 필요한 서류 몇 장, 그리고 작은 가방 몇 개.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는 것이었어요. 가구도 살림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아내는 짐을 다 정리해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일어나서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저는 방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양도에 온 뒤로 살아온 공간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던 날 밤, 아내와 조용히 나눴던 대화들, 잠 못 들고 천장을 바라보던 밤들. 그것들이 이 방 안에 있었어요.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섬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밤 산책을 나온 것처럼 항구 쪽으로 걸었어요. 항구 근처에서 기관장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기관장의 아내가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고 있었고 작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발밑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가 같다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잠시 뒤 어업 노동자 3명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1사람이 모였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했어요.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기관장이 엔진 쪽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조업을 나갈 때와 똑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어요. 항구를 빠져나가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아직 섬 아니었고 탐조 등의 범위 아니었고 경비정이 움직이는 구역 아니었어요.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군항 쪽을 바라봤습니다. 탐조 등이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빛이 바다 위를 훑으며 우리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빛을 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조용해졌어요. 기관장의 아내가 아이들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배 위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엔진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탐조 등의 빛이 우리 배의 뱃머리 바로 앞 바다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배를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숨이었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마양도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챘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에는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기관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섭기는 했지만 그 무서움이 이전까지의 무서움과 달랐습니다. 이전까지의 무서움은 갇혀있는 것의 무서움이었어요. 지금 이 무서움은 나아가고 있는 것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름은 같아도 속이 달랐어요. 마양도 항구를 완전히 벗어나자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항구 근처에서는 조업을 준비하는 다른 어선들의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밤 조업을 나가는 수많은 배들 중 하나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항구에서 멀어질수록 그 불빛들이 하나씩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 그리고 어둠뿐이었어요. 기관장은 조타기를 잡고 나침반을 확인하면서 배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며 배를 몰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래 이 바다를 알아온 사람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기댔어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밤에는 정말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이 배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도원이라는 직함은 이 바다 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긴장한 것 같았지만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눈을 감았고 잠시 뒤 작은 아이도 엄마 품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그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안에서 뭔가 복잡한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이기도 했고 어딘가 무겁기도 했어요. 아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을 거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업 노동자 한 명이 뒤쪽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불빛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멀리 희미하게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안의 공기가 즉각적으로 달라졌어요. 경비정일 수 있었습니다. 마양도에서 우리가 없어진 걸 이미 알아챘을 수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억누르려 했지만
억눌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지를 눈이 아프도록 확인하려 했어요. 기관장이 엔진 출력을 조금 높였습니다. 배가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갔어요. 아이들이 흔들림에 잠에서 깰까봐 아내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바라봤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 빛은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업배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공포가 몸 안으로 들어온 뒤에는 그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뒤쪽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나아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는 걸 잊었어요. 아니, 시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다가 어떤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뒤에서 오는 게 없는지, 그것들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번갈아 확인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어느 순간 동쪽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검은색이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챈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밤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밤을 버텼다는 것이었어요. 하늘이 밝아오면서 옆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피곤하고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앞쪽을 바라보던 어업 노동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배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따라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멀리 배 하나가 보였어요. 지금까지 밤 내내 보였던 불빛들과는 달랐습니다. 배의 크기가 달랐고, 형태가 달랐고,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어요. 기관장이 한동안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장이 말했습니다. 남쪽 배 같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는 순간 배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라졌어요. 숨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달라졌어요. 밤새 어딘가 단단하게 조여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내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기관장의 개가 배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캅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짖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어디 한 군데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어요. 그냥 이게도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양도를 떠난 밤, 탐조등이 우리 배를 스쳐 지나간 순간, 뒤에 나타났던 불빛, 밤새 숨을 참으며 바다를 건넌 시간, 그리고 새벽이 오면서 남쪽 배가 보이던 그 순간, 이것들이 전부 제 안에 남을 것이었어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잊고 싶지 않았어요. 마양도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바다뿐이었어요. 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에는 남쪽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너머에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봤어요.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동해 바다와의 항해였습니다. 죽어서도 나올 수 없었던 작은 섬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찾았고 인간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선을 만나 안전하게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11명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